안녕하십니까. 민법 변리사 스쿨 민법 강사 류호건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쯤에 이제 변호사 시험 이제 시행이 됐는데 1차에 민법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호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1차 시험 거의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 많이 시간도 부족한데 어쨌든 변호사 문제는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변리사 수험생들도 이제 풀고 들어가시니까 제가 오늘 이 문제하고 해설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또 간단하게 이제 문제 또 강평 이렇게 해설도 좀 해드릴 텐데 지금 일단 여러분들 막판이니까 제가 다 이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이렇게 기본 들으시고 이렇게 최신 판례까지 다 수강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인 거 다 아시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사실 이제 그렇게 풀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이제 중점이 오늘 여기 있는 질문들을 다 풀어 드리고 해설해 드리고 그런 게 중점이 아니라 이게 올해 변호사 문제가 조금 이제 난이도도 조금 있게 출제됐고 또 이제 좀 지역적으로 출제된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문제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문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봐야 되는 지문이냐 아니면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는 지문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커트를 해드리는 그런 취지로 이제 오늘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아끼면서 이 변호사 시험을 한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다 알고 계시다고 가정하고 이제 설명 드릴 거예요. 그죠?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좀 보실게요. 이제 1번 문제 가보시면. 자, 1번 문제 기억번. 기억번 단순한 기상이죠. 이제 2018년하고 2019년 최신 판례로 우리 이제 보증인의 서면주의에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거에 대한 판례가 나죠.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증인의 서명은 중요하긴 하죠. 바로 최신 판례인데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증인의 서명은 직접 자서를 해야 되고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대신 쓰고 대신 도장만 그 사람 찍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명날인은 다른 사람이 대행을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인의 서명은 자기가 직접 스스로 써야 되는데 이해가시죠? 그냥. 그래서 이제 기억번 지문이니까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자료로 해설을 엄청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강의가 모든 거를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해설만 보셔도 충분히 다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설을 아주 자세하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설을 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나가겠다. 되죠?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보실게요. 리을번 보시면 자, 이거는 리을번도 이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던 판례인데 이게 이제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이제 보증인 병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 여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없어졌죠. 근데 이 보증인 병이 갑에게 지금 리을번을 보면 이행하거나 승인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보증인이 과연 갑에게 이행 승인을 했을 때 이 주채무자의 이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이게 소멸시효의 이익에 포기가 될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소멸시효 이익 포기하려면 의리해야지. 그죠? 자기 소멸시효 이익 포기하려면 의리해야지 병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이 소멸시효 완성, 이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된 후에 병이 이행 또는 승인을 해도 이게 의뢰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안 되니까 병이 이행 승인했지만 이 주채무는 지금 없는 거예요. 소멸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증채무 부종성이니까 주채무 소멸되면 보증채무는 이미 소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이미 이행했거나 승인한 뒤라도 나중에 이 주채무 소멸시 완성했음을 이유로 다시 이제 채무가 부존재함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이제 1번이죠.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고. 미음 번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네, 2번 갑니다. 2번. 자, 2번에 보시면 1번 여러분들 보시고 2번에 2번 보실게요. 자, 우리 이 지문도 이미 뭐 나온 적 있고 이 판례 아시죠? 그래서 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도급 지급,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해서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 도급인이 검사해서 합격하면 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약정한 경우에 검사 합격은 우리 판례 도급인이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순수 수의 조건에 따라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지문 뭐 뿐만 아니라 이제 판례의 추이를 좀 봐야죠. 그래서 아래 해설에 이제 2번 해설에 보시면 원래 이게 기존의 판례가 있었어요. 그죠? 기존의 판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조건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가정적 판단으로 설령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순수 수의 조건은 아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2번 질문은 그걸 물어본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뒤에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2019년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2019년에 나온 판례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 판례는 뭐 조건이 아니다, 뭐 설령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순수 조건이 아니다 그렇게까지만 했는데 2019년 판례에서 아예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판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에 참고 최신 판례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그 다음에 2번에 3번 지문. 2번에 3번 지문도 여러분 2018년 최신 판례예요. 근데 어렵진 않죠. 그래서 보시면 조건은 법률행위에서 효과에서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조건도 우리 법률행위의 부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법률행위의 일차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조건도 의사표시 그 자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뒤에 그 뭐 기존에 있던 거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 내용에 외부에 표시돼야 된다 하시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이 3번 지문도 2018년 판례인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2018년 판례 좀 보시면 해설에 이제 3번 해설을 보시면 굵은 글씨 보시면 법률행위의 효과에서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다음 줄에 이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요거까지 좀 봐주세요. 그죠? 왜? 조건도 의사표시 자체니까 해석하려면 의사표시 해석 방법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맞죠? 그런 얘기다.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4번. 이번에 4번도 이제 2018년 판례인데 보시면 유치권은 채권자 이익을 보기 위한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일단 뭐 특약을 붙일 수 있다는 것까지도 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법리인데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만났을 때 맨 뒤에 그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게 좀 헷갈리죠. 그죠? 이거는 뭐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4번 해설에 이제 최신 판례를 좀 보시면 4번 해설에 이제 최신 판례, 2018년 판례죠. 나 있죠. 그래서 첫째 줄 뒤에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특약은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걸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다른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특약이 유효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 해설, 4번 해설에 이제 넷째 줄 뒤에 보시면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요건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이것도 나올 수 있고요. 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가 쉬워요. 왜냐? 특약은 여러분 약정은 당사자 간에만 미치잖아요. 그래서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도 약정의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번 지문에 출제된 게 이제 꺽쇠 2번에 맨 밑줄 보시면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5번 질문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이제 3번 넘어갑니다, 3번. 3번은 이제 3자간 명의신탁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신탁자가 매도인이 A, 그 다음에 수탁자가 이렇게 이제 3자간 명의신탁이죠. 그죠? 그래서 1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이제 2번 지문 보실게요. 그럼 기본입니다. 2번 지문. 갑은 의뢰 상대로 부당이득 원인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구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3자간에서는 이 갑은 여전히, 그러니까 이 X부동산 등기했지만 이 등기가 이제 무효기 때문에 A는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대위에서 말소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갑은 결국 대위에서 말소 청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있기 때문에 갑에게 손해가 없어요.
그죠? 손해가 없기 때문에 갑이 을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기본이죠, 기본. 이게 우리 계약형에서는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계약형에서는 우리 계약형에서는 을이 소유권 취득해버리기 때문에 갑이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물론 시행 전이면 뭐 부동산 자체 시행 후면 뭐 매수자금 이렇게 이제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3자 간으로 돌아오면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없습니다. 그게 2번 질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질문 먼저 보실게요. 5번 질문. 그런데 여러분 이제 5번 질문도 기존에 있던 법리긴 해요. 그죠? 기존에 있던 법리긴 한데 뭐냐? 원래는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없는데 을이 이걸 갖다가 뭐 정에게 뭐 매매를 했다거나 매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정이 수용을 했다거나 그죠? 그래서 뭐 등기를 했다.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우리 제3자 보호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갑이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지만 그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어서 손해가 없다 그랬는데 정의 소유권 취득하는 순간 얘는 부동산을 취득할 방법이 없으니까 손해가 생기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때 예외적으로 이제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깁니다. 맞죠? 그죠? 이게 이제 기존의 법리예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판례 이렇게 다 있었는데 이게 그 5번 질문이 이제 2019년에 나온 최신 판례인데 이 뭐 매도나 수용 이런 거에다가 2019년 최신 판례가 경매를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을에 뭐 채권자 뭐 B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경매를 해갖고 경매로 저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경매 매각대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매각대금도 신탁자가 수탁자 을을 상대로 이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2019년에 나온 거예요. 되셨죠? 그죠? 되셨다. 그래서 이제 2번하고 5번 이렇게 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5번, 일단 뭐, 그 문구로 확인해 볼게요. 그 해설에 이제 그 5번 해설 보시면 3번하고 5번이 해설에 같이 들어있는데 5번 해설, 3번, 5번 해설에 이제 아래쪽 밑줄을 보시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 매도면 매매대금, 수용이면 보상금, 그리고 경매면 매각대금. 그죠? 이런 이익들을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때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이게 이제 2019년 추가된 게 그 뒷부분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해서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했다. 그죠? 경매가 되고 매각대금이 나와도 이 매각대금이 이익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됐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19년 판례 바로 출제된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 올라가시면 4번 질문은 이제 여러분 그 계약 명의신탁이냐 3자간 명의신탁이냐 이거 얘기할 때 뭐예요? 결국은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 당사자 확정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갑 A의 을이었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일단 이 사안 자체는, 이 판례 사안 자체는 계약서에 매수인이 이제 을로 이제 써 있는 거야. 을로 이제 결정. 계약서에 매수인이 을로 나타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원칙은 당연히 이제 을이 계약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을이 매매 계약 당사자로 확정이 되면 그럼 계약형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가 중요한 게 이제 예외를 인정하죠. 그죠? 그래서 계약서에 을 이름으로 써 있어도 갑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때는 요기 매매 계약이니까 그때는 3자간이다. 맞죠? 그죠? 그 지문이 이제 4번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만약 갑과 A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을로 했다. 매수인 명의는 을로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그래서 을이 당사자가 되고 계약형이 돼야 될 텐데 예외가 거기 나오죠.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갑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면 갑이 당사자가 되니까 매매 계약 여기 있으니까 3자간이 됩니다. 되셨죠? 이건 예외. 어디까지나 예외예요. 그죠? 그래서 이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틀렸죠. 4번 지금. 그죠? 이때는 예외적으로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이 된다.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고. 자, 그냥 4번 넘어가셔서 등기증권 소멸시효 옳지 않은 것만 찾아라고 하는데 1번은 여러분 가족법 지문이어갖고 제가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그죠? 안 보셔도 돼요. 2번 보시면 자, 2번도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명의신탁 또 나왔는데
갑 신탁자 뭐 그림 똑같이 그려볼게. A 매도인 이제 을 수탁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삼자간에서는 갑이 A를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이등 청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등기 그러니까 지금 엑스토지인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권 여러분 소멸시효 걸리잖아요. 10년 소멸시효 걸리는데 근데 다만 매매계약 우리 매매계약 기억나죠?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권이 있을 때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진행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삼자간 명의신탁에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신탁자 갑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 이 갑의 A, 매도인 A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 안 합니다. 그죠? 기본이죠, 기본.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뭐랑 비교해야 돼요? 이건 삼자간이고 이제 계약형. 특히 이제 매도인 선의 계약형. 그죠?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이때는 여러분 갑이 A하고 매매계약 체결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아시죠? 갑이 이제 그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행 전이다. 부실법 시행 전이다. 부실법 시행 전이면 부동산 자체잖아요. 부동산 자체니까 이게 이제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인 거예요. 그죠? 그럼 등기 청구권 또 10년의 소멸시효 걸리는데 똑같이 우선에서 이제 갑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소멸시효 중단되냐 안 되냐?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중단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선의 계약형인 경우에는 갑이 아무리 점유 사용하고 있어도 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진행을 시켜버립니다. 그죠? 이거 비교하셔야 되죠. 그죠? 이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내내 설명드린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비교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2번 질문이 삼자간. 그래서 보시면 삼자간 적기 명의 신탁의 경우에 맨 밑에 줄. 둘째 줄.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맞다. 그죠? 그다음 3번. 3번은 사실 이거 물어보다 말았어요. 그래서 3번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거기까지만 나왔다. 그죠? 그래서 3번 보시면, 그 3번 지문은 드러나 있진 않지만, 이게 계약형 문제예요, 계약형. 그래서 부실법 시행에 따라 권리를 상당하게는 같은 법 시행 이전이에요, 시행 이전. 시행 이전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가질 때 부동산 자체죠. 그죠? 그래서 시행 이전에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소멸시효 기간 10년이다. 맞죠? 그죠? 여기까지만 물어봤는데, 우리 이제 해설을 판례 보시면 그 뒤에 이 갑이 점유 사용하고 있어도 소멸시효 진행이 된다. 나와 있어요. 그죠? 해설에 거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삼자간 계약형 이렇게 구별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이때 보면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이고요. 이때는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이에요. 그죠? 되셨죠?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갑의 A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매매 계약에 있는 등기 청구권하고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이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부실법이 이 매매 계약을 무효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부실법 적용돼도 얘는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한 매매 계약. 맞죠? 그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 기본적인 매매 계약으로 똑같이 그죠? 소멸시효 진행 안 그러니까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진행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실법 에 의해서 을이 소유권 취득하고 그래서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으니까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 인정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제 판례 취지가 뭐냐면 이때 소멸시효 진행을 인정을 안 하면 그러니까 소멸시효 진행을 안 시키면 부실법의 취지에 반한다 이거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거는 부실법에 딱 걸리는 얘기고 그죠? 이때는 부실법에 따라서도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4번하고 5번인데 4번 기본이자 점유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똑같아요.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점유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진행 안 돼요. 그죠? 그래서 4번 맞죠? 그죠? 근데 이제 5번이 중요하죠. 우리 5번은 이제 취득시 그러니까 이제 을이 취득시 완성한 거야. 취득시 완성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취득했고 이걸 갖다 이제 병한테 또 이제 뭐 매매나 이런 걸로 또 점유를 또 이전하는 거야. 그죠?
점유이전. 그죠? 이때 우리 기본 똑같은 구조에서 이게 매매 계약이고 이것도 매매 계약이다. 그죠?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득기청구권도 이제 소멸시효 진행 안 하다가 을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에도 그래도 이거 진행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득기청구권도 소멸시효 진행 안 하고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득기청구권 소멸시효도 진행 안 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 취득시효는 다르죠. 그래서 취득시효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을이 어떤 이유든 을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해 버리면 을은 점유를 상실한 게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을의 갑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을 해버린다. 그죠?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럼 왜 다르냐? 이게 이유가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에 진행된다고 했다가 판례가 바뀌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사건이 안 들어와서 못 바꾸고 있다. 그죠? 이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된다. 그래서 매매 플러스 매매 사건에서는 을이 병에게 점유 이전해줘도 소멸시효 진행 안 하는데 우리 취득시효 플러스 매매 사건에서는 우리 을이 점유 이전해서 줘서 점유 상실해버리면 그때 이 소유권 이전 득기청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버린다. 되셨죠? 좀 또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죠? 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눈이 간다. 그죠? 됐다. 그럼 넘어가시고, 5번. 자, 5번은 취득시효인데, 여러분 취득시효 어려워하니까 그냥 제가 그림으로 그냥 그려드릴게요. 기억번 그림을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86년 9월 16일에 이제 병이 이제 점유를 했어요. 저는 항상 이제 위에 점유를 그리고 밑에 이제 소유 관계를 그리죠. 그래서 병이 점유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밑에서 보면 그럼 이제 86년이니까 2006년에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죠? 9월 16일에 이제 완성이 될 텐데 일단 기억본을 보면 병이 1986년 9월 10일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98년 5월 18일 98년이죠. 98년 5월 18일. 이때 처음에 점유할 때는 이제 A였는데 이때 A가 B로 소유권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나왔죠. 20년. 그러니까 완성했을 때 소유자 변경이 완성 전에 이미 소유자 변경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 완성 당시 소유자가 B니까 병은 B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취득시효 이원칙이죠. 이원칙. 그런데 이제 그 지문에 보면 조금 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보시면, 이후 C 명의로 단독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가 2018년 5월 18일 이루어졌다. 그죠? 이때 C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건 뭐야? 상속이다. 상속이면 여러분 소유자 변동으로 안 쳐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포괄 승계이기 때문에 이 상속인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기억번이었다. 그죠? 그래서 병은 C에 대해서 이 병은 이 완성시킨 병은 C에 대해서도 취득시 완성 이후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다. 상속이니까. 그죠? 쉽다. 그다음에 니은번은 이제 요 그림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니은번은 뭐가 다르냐면 첫째 쪽 B 명의 등기가 2008년 5월 18일. B 명의 등기가 요거 다르네. 요게 기억번이고 니은번은 B의 명의가 2008년 5월 18일 이루어졌다. 그죠? 그러면 B가 여기 오죠. 그러면 완성 이후에 소유자 변동이 됐으니까 이때 병은 B에 대해서는 취득시 완성을 주장 못하죠. 그죠? 3원칙이죠. 그죠? 그게 니은번이죠. 근데 이제 니은번은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자, 다행히도 요 B의 등기가 원칙적으로는 이제 병은 B에게 소유권 그 취득시효 주장 못하는데 운 좋게도 또 B의 등기가 이게 원인 무효 등기다. 그럼 등기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 우리 병은 A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A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B의 등기니까 이런 거잖아요. 병이 이제 완성했는데 병은 A에 대해서 소유등 청구권 있고 A는 B에 대해서 이거 지금 A가 소유자고 B는 이제 원인 무효 등기자니까 이건 말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죠? 그래서 B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 이제 니은번이자.
그래서 B 명의 등기가 2018년 5월 18일 이루어졌으니까 이후에 완성 이후에 소유자 변동이니까 원칙적으로 3원칙에 따라서 B에게 취득시효 주장 못하는데 다만 이 B의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 나오죠. 그래서 B 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라면 병은 A를 대위하여 B 앞으로 경료된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D급번.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필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칠판 상황도 그렇고, 필기가 깔끔하게 안 나오고, 또 시간상으로도 제가 이제 정자로 필기하고 그럴 수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필기 노트를 작성하고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급번 5원칙 보시면, D급번 이제 5원칙 사례예요. 이번에는 병이 76년, 9월 16일. 요때 이제 점유를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직 A가 소유자였죠. 그죠? 근데 B 명의의 등기가 98년 5월 18일. 그때 이제 B 명의 등기가 이루어졌대. 그럼 이제 보면 76년에서 20년이면 96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B에 대해서 취득시효 주장 못하죠. 근데 지금 그 문제에 나와 있는데 현재가 지금 2020년 9월 1일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래요. 그럼 아시죠? 소유자 변동이 된 때를 시효 기산점으로 잡아서 다시 2차 취득시효가 가죠. 그죠? 그러면 이제 98년에서니까 2018년 20년 가가지고 2018년 이때 이제 2차 취득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지문에 또 보면, 근데 이제 B만 나온 게 아니라, D 명의로 또 2016년. D 명의로 또 소유권 이전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죠? 이렇게 2차 취득시효가 진행될 때, 그 2차 취득시효 기간 내에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것은,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시효 중단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차 취득시효 기간 내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도 그래도 2차 취득시효 완성이 인정이 된다. 그죠? 그래서 완성 당시 소유자 D니까 우리 병은 D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저 있다. 5원칙. 그죠? 그게 이제 D급번이었습니다. 되셨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인데, 리을번은 여러분,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제가 결론을 못 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 나중에 이의 신청이나 이런 거 추이를 좀 봐야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변호사 시험에 이렇게 나와줘갖고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나오면 그때는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문에서 답을 그러니까 이따 세모 표시해놓고 다른 데서 답을 먼저 찾아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만 설명드릴게요. 이제 리을번 보시면 이제 그림을 좀 보실게요. 80년 9월 16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점유 개시. 자,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은 다 병이 점유 개시인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은 전부 다 병이 점유 개시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점유 승계 문제는 없는 건데, 지금 이제 리을번은 을이 점유 개시하고 나중에 병이 인도받았다고 나오죠. 날짜 안 써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병이 또 인도받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점유가 이전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점유 승계 문제도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이때도 이제 A 소유였다가 98년 5월 18일에 이제 B 명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소유자 변동이 됐죠. 그죠? 소유자 변동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실게요. 그러면, 자, 80년이니까 20년 가면 이제 2000년이죠. 2000년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완성 전에 이제 B 등기가, 그러니까 완성 전에 소유자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결국 을이 이때 완성하고 을은 결국 B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나오면 판례 바로 아시죠? 이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병이 인도를 받았을 때,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병이 인도를 받았을 때 과연
을의 점유를 이전받았을 때 우리 바로 떠오르는 판례가 있을 겁니다. 뭐예요? 을이 B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병이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병이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아시죠? 그죠? 그 판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문도 이 판례에 따라서 그냥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1번 보시면, 그래서 을이 1980년 9월 16일 병이 2002년 9월 16일 각각 인도받았는데 비명의 등기가 98년 5월 18일 이루어진 경우에 병은 자기의 점유와 을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을을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판례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때 점유를 승계받은 병은 대위만 할 수 있고 직접은 안 된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 판례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지금 제가 아까 이거 그 문제 5번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2020년 현재 이게 현재다. 그러면 2020년을 여태 계속 병이 계속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0년을 기준으로 역산을 하면 2000년이죠. 2000년. 아, 이건 월도 써야겠구나. 이게 2000년 9월 16일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20년 소급하면 이렇게 그냥 똑같이 그려도 되겠다. 그죠? 20년 소급하면 그죠? 역산하면 즉 이 병이 취득 시효에 필요한 기간 내내 소유자 변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비명의 등기가 지금 98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2020년을 기준으로 역사를 해보면 병이 취득 시효에 필요한 기간 20년 내에는 소유자 변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퍼뜩 기억나시는 게 뭐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병이 기산점을 이미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산해갖고 요 시점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명의로 등기가 된 게 98년이니까 그죠? 98년 이후에 어느 시점인 2000년 9월 요 시점을 딱 기산점으로 이미 선택하면 그죠? 이때를 이미 선택하면 병은 자기의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은 스스로 자기의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을을 대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요 리을번 지문은 틀렸다고 볼 여지도 리을번 지문이 맞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거야.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저명 교수님인 지월린 교수님 교과서에 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글이.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시면 그 리을번 해설에 그 손가락 표시 있죠? 거기에 제가 좀 넣어요. 그래서 출제자는 이 지문을 그 934-47745 판결, 아까 말씀드렸던 대위에서는 그러니까 대위에서만 할 수 있고 직접 안 된다. 그걸 기초로 이제 출제를 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월린 교수님 이제 말씀이 나오죠. 거기 밑줄 쳤는데 보시면 전 점유 기간 중 소유 명의 등의 변동이 없다면 현재부터 역산해서 20년이 경과한 시점을 취득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자신이 시효 취득했음을 주장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대위를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점유자의 등기 청구는 대위 행사할 수도 있으면 물론이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적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기산점 이미 선택해서 판례도 참고 판례를 보시면 참고 판례 그 1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지월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 참고 판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보시면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죠? 맞잖아요. 기산점을 어디 두든지 간에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뭐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 기출지문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 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에 임의의 시점을 그러니까 자기 것만 이제 임의의 시점으로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승계해서 통산해도 그래도 이제 그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 기간을 통산해서 20년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에 임의의 시점 2000년 9월 요거 그죠? 요거를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월린 교수님도 이 판례에 근거해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로마자 2번 보시면 똑같은 판례예요.
그리고 이는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 이렇게 A에서 B로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 이 변동 이후 계속해서 예, 취득 시효 기간 20년 20년을 경과하도록 등기 명의자가 계속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소유권 98년 이후 그죠?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해서 20년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산점 이미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참고 판례하고 지월린 교수님의 이 교과서의 표현에 따르면 이때는 대위 안 하고 그러니까 직접도 청구할 수 있고 대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이 지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얘기가 왜 이렇게 드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년 이게 이렇게 떠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20년 그러니까 역산해서 20년 동안 소유자 변동이 없어버리면 이때는 직접 팔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지문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위에서만 할 수 있고 직접 할 수 없다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 그죠? 지금 지월린 교수님 표현이나 참고 판례에 따르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가 돼버리니까 직접 할 수도 있고 대위할 수도 있다가 돼버리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게 뭐 확정 정답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어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이거는 좀 추이를 봐야겠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나오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좀 푸셔라. 그죠? 그래서 다른 지문에서 일단 정답을 찾아보시고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궁금해지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왜? 아니 그러면 우리 그 대위 할 수만 있고 직접 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밑에 비교 문제라고 해서 좀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그죠? 그래서 그 비교 문제가 2012년 변리사 우리 기출 문제인데 요 판례 딱 보시면 요 문제 딱 풀어보시면 이게 이해가 가요.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77년에 갑이 이제 점유 개시하고요. 20년 지나면 97년이죠.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95년에 을에게 점유가 이전이 됐고요. 제가 위에 항상 점유 그린다 그랬어요. 밑에가 소유고. 그죠? 그래서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또 이렇게 이제 그 점유가 이전되는 건데 병은 이제 2000년에 병이 이제 점유를 승계했대요. 그죠? 그래서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점유가 계속 승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2012년이래요. 이제 2012년 변리사 문제였기 때문에 2012년이 현재래요. 그럼 요 상황을 보시면 이제 갑이 점유 개시할 당시 소유자가 A였고요. 소유자 변동되는 시점이 94년이었어요. 94년에 B로 이제 변경. 그죠?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보세요. 77년에 갑이 점유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우리 그냥 기억부터 풀어봅시다. 기억. 자, 95년을 기산점으로 해갖고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냐? 안 돼요. 왜? 지금 2012년이니까 17년밖에 안 돼. 그죠? 95년에서 2012년까지 17년밖에 안 되니까 안 돼요. 근데 기억 지문은 왜 냈냐? 이거 뭐 17년밖에 안 되는데 뭐 왜 냈냐? 왜? 이 95년을 기산점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병이 을의 점유만 병합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을의 점유만 병합했더니 95년부터 돼가지고 17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취득시효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니은 지문 가보시면 니은은 B가 소유권을 취득한 94년을 기산점으로 해서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틀린 건데 왜? 자, 소유자 변동된 시점을 94년을 기산점으로 해도 이 지금 2012년이기 때문에 6년하고 12년, 18년밖에 안 돼요. 그죠? 20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자, 이 니은번 지문이 바로 이거야. 자, 이 병이 역산을 해갖고 20년을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이 병이 취득시효 완성에 필요한 20년 기간 내에 B의 소유자 변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는 우리 이 위에서 봤던 데,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래서 우리 바로 올해 나온 올해 변호사 문제는 20년 동안 그러니까 역산에서 20년 동안 소유자 변동이 없는 사례인데 이 비교 문제 사례는 20년 역산을 해보니까 20년 기간 내에 소유자 변동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니은번이 어쩔 수 없이 94년을 왜? 소유자 변동이 있으니까 이때 이후로 잡아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18년밖에 안 된 20년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때 병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기업번에 따라서 을의 병유만 정합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을의 점유만 병합했더니 17년이어갖고 안 되고, 소유자 변동이 있는 거니까 최대한 땡겨봤더니 94년이어갖고 18년이어갖고 또 안 되고, 그럼 결국 어쩔 수 없이 병의 취득시효 주장하려면 갑의 점유, 을의 점유 다 합쳐야 된다. 그리고 소유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임의 선택도 안 되니까 기산점이 갑의 점유 개시 시점인 이 77년으로 고정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20년 지나서 97년이 완성이 돼버리고, 이 완성 당시에 점유자는 을이었으니까 을이 그 당시 소유자인 B에게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병이 기산점을 임의 선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자기가 취득시효 주장을 못해요. 오로지 을이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때는 딱 맞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이렇게 두 문제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비교 문제를 보시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되셨죠? 소유자 변동된 시점이 역산에서 20년 안에 여기 있냐 그 문제다. 이해가시죠? 그죠? 되셨다. 안 나와야 될, 이런 거 이제 안 나와야 될 텐데 변호사 시험에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이 변호사 문제는 이게 조합형으로 돼 있어갖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풀 수도 없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어떻게 될지.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라 이의 신청을 일단 알아야 이의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야 이의 신청을 하는데 이거를 이의 신청을 하는 수험생이 있을지 그거부터 좀 의문입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뭐 어쨌든 확정 정답을 좀 보긴 봐야 되겠어요. 그죠? 그렇다. 자, 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넘어가시죠. 문제가 이상한 게 하나 나와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 비교 문제 보시면 기업번, 니은번은 기업번이 이제 17년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 니은번은 18년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디귿번의 결론이죠. 97년 을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B에게 이전 등기할 권리를 취득했다. 그죠? 병은 자기 스스로의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을 못한다. 그죠? 임의 선택, 기산점 이 비교 문제는 기산점 임의 선택이 안 되는 케이스니까. 그죠? 그래서 리을번 2000년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병은 을이 B에 대해서 가지는 등기 청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틀린다. 이거는 명백히, 이 사례에서는 리을번이 명백히 틀린 게 맞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직접 행사할 수 없고 대의할 수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 변호사 문제 리을번 지문은 이거는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 그죠? 그렇다. 되셨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고. 6번 전세권이죠. 전세권 1번 보시면, 일단 읽어볼게요. 갑이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인 건물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한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했다. 여러분, 통정허위 표시 무효인데 그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했으니까, 가압류했으면 여러분 새로운 이해관계, 실질적 이해관계가 맺었죠. 제3자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지문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이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고하는 거는 이렇게 그 중간에 두 줄 띄워놓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갑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인 건물 전세권 설정 계약에 기한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맨 밑에 줄 갑은 이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한다. 맞다. 거기서 끝내세요. 중간은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거기 포인트가 둘째 줄에 존속기간 만료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과 을이 이제 전세권부 채권이 있는데 이제 병이 그걸 가압류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제3자 맞는데, 이 지문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병이 가압류할 당시에 갑과 을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존속기간 만료했는데 가압류했으니까 이해관계는 아닌 거 아니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 그 지문에 보시면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세권은 동시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전세금 지급 안 하면은
전세금 반환 안 해주면은 이거 등기 말소 안 해줘도 되고 인도 안 해줘도 되고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시항변권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존속기간 만료된 것만으로 가압류했다고 이게 제3자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 이해가시죠? 그런 취지인데 여기까지 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정허위 표시일 때 가압류한 채권자도 제3자 맞다. 그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부분은 제가 취지를 설명드렸으니까 한 번만 딱 이제 눈에 발라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둘째 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그러니까 둘째 줄 가압류 등기를 마칠 당시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뒤에 나오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전세권 등기는 남아있다. 그죠? 등기를 믿고 살 수 있죠. 가압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가 여러분 전세권 법정 갱신도 187조 법률에 관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 필요 없잖아요. 갱신 등기 필요 없이도 갱신이 된 거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제3자 맞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필요한 전세권 명의자가 건물을 여전히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면 갑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 해당한다. 맞다. 그죠? 2번 2번은 제가 조금 있다. 이거 2번은 비교해야 될 지문이 나중에 저 뒤에 21번쯤에 나오니까 그때 이제 같이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2번은 일단 넘어가시고 3번 보실게요. 자, 3번은 일단 기본적인 전제부터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겠지만 X부동산 등기부에 갑의 전세권이 제일 먼저. 그 다음 2번 을의 저당권이 있고 3번 뭐 병의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전세권이 지금 최우선순위죠. 그럼 경매하면 말소기준 권리가 이거니까 이 밑으로만 없어지고 전세권 살아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최우선순위 전세권자인 갑은 자기가 스스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나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전세권이 소멸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 나오는 거냐? 갑 위에 A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갑은 자기가 이제 배당 요구 안 하면은 이 전세권 지킬 수 있는데 이 채권자 A가 갑을 대위해서 배당 요구를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세권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이게 가능하냐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을 때는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할 때만 소멸이 되는데, 그죠? 스스로 배당 요구를 할 때만 소멸이 되는데, 자, 스스로 배당 요구 안 해도 이 갑의 채권자가 대위해서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그때는 배당 요구를 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권 소멸하고 인수되지 않는다.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전세권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그죠? 그게 이제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 나오죠.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 A를 말해요.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 A. 그죠? 이 사람은 전세권의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거나, 지금 제가 대위를 설명드렸는데 추심 명령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다음에 추심 권한에 기해서 자기 힘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배당 요구가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전세권이 경매되면 소멸이 돼버린다. 그죠? 어쩔 수 없다. 이거. 그죠? 되셨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하고 5번은 이제 우리 304조 2항에 대한 이야기. 5번이 어려웠는데, 5번이 어려웠는데, 사실 5번, 그러니까 올해 변호사 문제가 좀 제가 좀 지저분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올해 변호사 지문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변호사 문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변호사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판례를 보시면, 판례 요지를 보면, 그죠? 1번 있고 2번 있고 이렇게 막 법리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사안의 해결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안의 해결. 그러면 실제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변리사 시험도 그렇고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변리사 시험이나 이게 나오지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법리들이 쭉 이제 판결 요지에 나와 있으면 이게 출제가 되는데, 그죠? 이거는 실제 사안은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 그리고 모든 판례의 실제 사안을 다 공부한다.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죠? 불가능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 잘 안 내고 이제 이쪽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올해 변호사 문제는 유독 이 부분을 좀 내더라고요. 왜? 어렵게 내려고, 그죠? 많이 틀리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그 6번에 5번 지문도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6번에 5번 지문도 여러분, 제가 이제 그냥 한번 설명드리면,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죠? 일단 4번은 매우 중요하죠. 4번은. 자, 일단 4번의 사례를 보면 일단 그냥 제가 그냥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병소유 토지인데 여기다가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철거해야 되니까 여기 지상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이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자. 아시죠? 304조.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그 존속을 위한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게 이제 304조 1항이죠. 그죠? 그래서 갑과 병이 짜고서 이 지상권 없애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짜든지 어쨌든 일방적으로 이제 소멸을 시켜버리면 안 되죠. 그게 304조 2항이죠. 304조 2항. 그래서, 즉, 을의 동의 없이 갑과 병이 짜든지 어쩌든지 지상권을 소멸시켜버리면 이 소멸을 가지고는 전세권자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304조 2항이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 304조 2항에는 예외가 너무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뭐예요? 갑이 지상권이 있으면 치료지급. 근데 이제 2년 이상 치료지급을 연체했다. 그러면 병은 어쩔 수 없이 이거 지상권 소멸 청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병이 마음대로 이 지상권 소멸시켜버리면 을의 동의 없이 지상권 소멸시켜버리면 대항을 못 하는데 이렇게 갑이 하도 2년 동안 치료지급을 연체하니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해서 지상권을 소멸시켰다. 이거는 을의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아시죠?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게 이제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 맨 뒤에 포인트가 그거죠. 치료지급을 지체해서 대지 소유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에서 지상권이 소멸했다. 그러면 이제 병은 지상권 소멸했으니까 갑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병은 건물 소유자 갑을 상대로는 철거 및 인도 청구하는데, 여러분, 이때 건물 소유자랑 다른 사람이 건물 안에 들어있으면 이거 철거가 불가능하니까 병이 이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도 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죠? 여기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병은 전세권자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을이 304조 2항을 들어서 병에게 대항을 못해요. 왜? 이게 치료지급 연체돼서 소멸당한 것이기 때문에. 되셨죠? 그죠? 그래서 지상권을 소멸하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건물 전세권자, 대지 소유자 병은 건물 전세권자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틀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되셨다. 지금 매우 중요한 지문이죠. 그죠? 그렇다. 근데 이제 5번은 사실 여러분 다 아는 판례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례를 내갖고 여러분들 좀 어려운데. 우리 5번은 제가 이제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 때 맨날 설명드리는 305조에서 이제 304조로 연결되는 케이스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갑 동일 소유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을에게 전세권을 줍니다. 전세권 설정해 줬는데, 이때 여기 저당권이 설정돼. 여기서는 이제 근저당권인가? 그냥 경락이라고 나왔네요. 그죠? 그냥 경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경락돼서 법정지상권 취득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경락이 돼갖고 병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경락이다. 그럼 여러분, 이때 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동일한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분리되면 305조에 따라서 누구에게?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이게 이제 305조의 법정지상권. 그죠? 그래서 갑에게 305조의 법정지상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 305조의 법정지상권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바로 304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상권이 생겼으니까 을 전세권의 효력이 이 지상권에도 미치고 똑같이 갑과 병은 이거 임의로 소멸시키거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례를 보면 사실 여기서 정한테 소유권을 건물 소유권을 정한테 넘기는데, 여러분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건물 매매다. 거기도 이제
건물을 양도 안 한다. 그 5번 지문에도 건물을 양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건물을 양도하면 이 정은 당연히 건물 소유권이 이제 등기하면은 취득하지만 지상권에 대해서는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지상권도 취득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례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기본적인 법리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 305조에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하고 나면 304조에 따라서 의뢰 전세권의 효력이 이 지상권에도 미치니까 정이나 뭐 정도 마찬가지예요. 정도 그죠? 정은 지금 당장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죠.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할 지위에 있는 정이 이 지상권을 포기하거나 그래도 의뢰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여태까지 알고 계시는 그 판례죠. 그죠? 근데 이게 실제 사안이 뭐였냐면 이제부터 이제 요 지문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상권을 정이나 병이나 마음대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그죠? 이 정과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죠. 여러분 아시죠? 지상권 뻔히 있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이거 지상권 포기한 거야. 맞죠? 그죠? 그러면 정이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지상권 포기하면 이거 의뢰의 동의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까 우리 바로 위에 4번 지문에서는 치료를 안 내니까 2년 이상 치료 연체로 그래서 소멸 청구한 때는 이거를 의뢰에게 그죠? 그 지상권의 소멸을 의뢰에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뭐 치료 연체고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냥 정과 병이 그냥 자기들끼리 임대차 계약 체결해갖고 이 지상권을 포기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상권 포기할 때는 의뢰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돼요. 304조 2항이다. 그죠? 그래서 의뢰 동의 없이 이렇게 정과 병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지상권 포기하면 의뢰에 대해서는 지상권 소멸하지 않은 걸로 됩니다. 지상권 소멸을 의뢰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그죠?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죠? 여기까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죠? 되셨죠? 이제 5번 지문으로 가보시면 토지와 지상권을 함께 소유하던 갑이 의뢰에게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준 후 토지가 병에게 경락되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건물을 정의에 양도한 경우에 자 정이 병과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지상권 포기거든요. 의뢰에게 효력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5번 지문의 셋째 줄에 그 뒤에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함정인데 여러분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냐? 자, 셋째, 그 임대차가 정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더라도 자, 이 임대차가 차임 연체로 해지됐대요. 이걸 이제 함정으로 판 거예요. 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4번 지문 봤을 때 차임 연체로 해지되면 그거는 의뢰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혼동시키려고 함정을 판 거란 말이에요. 실제에도 뭐 이런 일이 사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왜? 지금 을은 이미 이 지상권에 대해서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고 정과 병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지상권을 포기해도 이 지상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을에게 주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을에게는 아직도 이 지상권이 있는 걸로 취급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리 임대차 계약이 차임 연체로 해지가 돼도 전세권의 이 지상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지상권이 소멸된 거예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을 뿐이라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해가시죠? 그죠? 5번 질문이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셋째 줄에 임대차가 정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임대차가 해지되었을 뿐이지 이 법정 지상권에 영향이 없다. 그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병은 을에게 건물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상권이 정도, 병도 지상권이 소멸하였음을 가지고 을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병이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4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을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5번 지문은 그러니까 4번 지문은 정이 이 지상권 치료 지급을 연체해가지고 지상권 자체가 소멸 청구 당해갖고 없어져갖고 을이 어쩔 수 없게 된 케이스. 그래서 병이 을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었던 사례라면 이해가시죠? 이 사례에서는 지상권이랑 상관없는 임대차가 차임 연체로 해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되셨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
어렵죠, 그죠? 이렇게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 이렇게까지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 5번 지문도 기본적인 법리, 그죠? 305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우리 그 304조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304조에 따라서 전세권의 효력이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래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죠? 그거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이제 뭐 6번까지 풀었죠. 6번까지 좀 어려운 문제, 이상한 문제 좀 있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7번부터 이제 푸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다. 잠시 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7번 풀겠습니다.